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다. 우리는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편집되고 은유적인 버전만을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동안 의식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증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있다. 당신이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선택, 당신이 붙든 모든 믿음, 당신의 결정이 진짜로 당신의 것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자동 조종 상태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다. 당신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힘들에 의해 짜인 패턴을 따라 하루의 일과에서부터 당신이 내 것이라고 부르는 생각들까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여기 더 깊고 불안한 진실이 있다. 진정한 의식은 매우 드물다. 단순히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자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지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한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신뢰하고 의존하며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현실이 사실은 당신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모두를 위해 정교하게 짜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이 영상에서 우리는 착하게 여러 겹을 벗겨내어 의식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여다본다. 이 진실을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깨어날 수 없다. 진정한 의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지 깨있고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가? 아니면 철학자, 과학자, 영적 지도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해온 것처럼 훨씬 더 깊고 잡히지 않는 무언가일까? 진실은 의식의 정의는 미끄럽게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의식이 없으면서도 자신에게 의식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있다는 건 단순히 세상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이 당신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자각은 극도로 드물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당신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행동이 자동적이었는가? 진짜로 당신만의 생각은 몇 개나 있었는가? 소름 끼치는 현실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대부분은 습관화된 패턴과 깊이 각인된 습성이 원인이며 이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양치질을 하는 방식부터 당신이 표출하는 의견까지 당신의 삶 대부분은 일종의 정신적 자동 조종 상태로 운영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정말 진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위대한 사상가들을 매혹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 인지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데니얼 데닛도 그중 한 명이다. 데닛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내가 만들어낸 정교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당신의 마음은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해설자에 더 가깝다. 당신이 이것을 선택하거나 저것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실제 결정은 당신이 자각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내려졌을 수 있다. 뇌는 탁월한 이야기꾼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가장 충실한 청중이다. 이런 사상은 단순한 추상적 철학이 아니다.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된 뇌 활동은 종종 당신이 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기 몇 밀리초 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내린 선택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앵커처럼 사후에 당신에게 전달되는 셈입니다. 당신은 정말 결정권자인가? 아니면 단지 관찰자일 뿐일까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하나의 내러티브라면, 만약 당신이 믿는 나라는 존재가 정교하게 짜여진 이야기라면 당신의 정체성 중 진짜인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당신을 정의한다고 믿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유전자, 문화, 경험에 의해 길들여진 반응의 집합에 불과할까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깨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어떤 진실들은 너무 민감하고 도발적이어서 이런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 뉴스레터 인사이트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런 숨겨진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이용해 가입하시면 특별 보너스로 키아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헤르메스 지혜의 책 무료 사본도 드립니다. 하지만 서두르세요. 이번 기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줬다면 이미 너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질문을 묻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의식이 환상 그 이상의 것이라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야기에서 벗어나 모든 생각, 행동, 믿음을 가혹한 진실의 빛 아래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세상에 반응하며 목적의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간다고 믿는다. 하지만 만약 그게 환상이라면, 만약 당신 삶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조종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습관, 프로그래밍, 외부 영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자동조종 문제이고 누구나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만연해 있다. 당신의 일상 루틴을 생각해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어쩌면 커피 한 잔을 챙겨서 일이나 학교에 간다. 이유를 묻지 않고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패턴들은 편안하고 익숙하며 심지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패턴들을 멈추고 들여다보는가? 왜 나는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던지는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루틴이 고정된 것이고 결정들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다. 하지만 여러분을 자동조종 모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단지 습관만이 아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시스템도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무의식적 성향을 교묘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단순히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춰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 여러분이 누르는 좋아요, 남기는 댓글, 추천되는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기존의 신념과 욕구를 강화하는 콘텐츠 거품 속으로 조금씩 더 밀어넣는다. 겉으로는 미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하다.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 문화 역시 여러분의 무의식 상태에 기생한다. 광고는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고 감정을 직접 겨냥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을 판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고 스킨케어 제품은 건강 그 이상으로 자신감을 의미한다. 이런 내러티브에 동의할수록 결코 진짜로 만족시켜줄 수 없는 것들을 쫓는 무의식의 악순 안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든다. 직장조차 생산성과 목적의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자동 조종 상태를 더욱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뻔한 9시부터 5시까지의 업무, 빽빽한 시간표와 예측 가능한 요구사항들은 자유로운 개성과 창의력을 억누르고 습관과 복종만을 길들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리듬이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거기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일터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지만 정작 그 일이 진짜 자신의 가치관이나 열망과 부합하는지 묻는 경우는 드물다.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적인 점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성하기보다는 반응하고 존재하기보다는 행동하며 살아가기 쉽고 주변 세계는 이러한 상태를 조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게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자동 조종 상태의 인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우며 수익성도 높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자동 조종 상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상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식이 주는 깊은 자각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첫 걸음은 자신이 이 상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 결정,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해보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걸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나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주 사소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함의는 인생을 손들이째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궁금하다면 당신 혼자가 아니다. 당신을 자동 조종 상태에 머물게 하는 시스템은 질문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들은 당신의 관성에서 힘을 얻는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당신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마법은 깨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일단 깨어나면 다시 잠들고 싶지 않을 테니까 혹시 당신이 믿는 즉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삶을 형성한다고 여기는 그 존재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 데넷의 혁신적인 의식 이론의 핵심에 있는 도발적인 아이디어다. 데넷에 따르면 당신이 경험하는 자아는 결국 이야기일 뿐이다. 이는 당신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내가 조심스럽게 만들어낸 내러티브, 즉 허브로자 맞춰진 이야기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지만 결국엔 단지 이야기일 뿐이다. 데넷은 의식을 내러티브 중력 중심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혼돈 속에서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구성체다. 당신의 뇌는 조각난 감각, 입력, 기억, 감정을 엮고 원활한 자아, 경험으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 과정은 느끼는 것처럼 깔끔하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다. 당신의 정신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편집, 수정, 심지어 조작하기도 한다. 모두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통제와 연속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둘 다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억을 떠올릴 때 당신은 완벽한 녹음을 재생하는 게 아니다. 대신에 뇌는 그 기억을 다시 구성하면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추정이나 세부사항들로 빈틈을 채운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재구성은 기억 자체를 변화시켜 사실과 허구를 뒤섞는다. 이제 이 원리를 당신의 자아감에도 적용해보자. 당신 자신 중 진짜는 얼마나 되고 편향된 인식, 문화적 영향,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이 짜깁기 된 부분은 얼마나 될까? 신경과학은 이 불편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뇌는 종종 당신이 자각하기 전에 이미 작동한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버튼을 누르는 등 단순한 선택을 할 때 나타나는 뇌 활동을 관찰했다.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택을 인식했다고 보고하기 수 밀리초 전에 뇌의 의사결정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우리가 내린 결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도적으로 내린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대신 우리의 두뇌가 먼저 결정을 내린 후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마치 경기가 끝난 후 해설자가 플레이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데넷의 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뒤흔든다.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는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만약 의식이 하나의 내러티브이고 자아가 하나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이 대본을 쓰는가? 단순히 뇌만이 일종의 생물학적 오토파일럿처럼 작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 요인, 문화, 미디어, 사회적 기대들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이야기의 줄거리에 관여하고 있는가? 있다. 이런 내러티브적 의식과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자아감이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다시 쓸 수도 있다. 당신이 인식하는 한계들, 당신이 맡은 역할들, 그리고 당신이 믿는 신념들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아직도 쓰이고 있는 책의 장들일 뿐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쓰려면 인식, 노력, 그리고 지금껏 들어온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꺼이 질문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러티브적 자아라는 개념은 단순한 지적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을 시험한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표면을 넘어서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라고 요구한다. 왜 당신은 특정한 신념을 붙잡고 있는가? 왜 당신은 특정한 상황에서 뻔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이 진정으로 내리지 않은 선택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가입니다. 데넷의 연구는 현실의 본질과 인간의 이해 한계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만약 자아가 하나의 구성물이라면 의식 자체도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환상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생각이 실망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해방감을 주는 시각입니다. 환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제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러티브 자아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덫이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한정된 시각에 붙들어 놓고 당신이 정적이고 불변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굳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과 변화가 가능한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의심해보는 것이죠. 만약 데니얼 데넷의 의식에 대한 내러티브가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형이상학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바로 의식이 단순히 뇌의 속임수가 아니라는 관점이죠. 데넷은 마음의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주로 다루지만 형이상학은 룰트주의를 넘어 의식을 보편적인 인식의 장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어쩌면 마음은 의식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경험을 인간 수준에 맞게 제한하는 여과장치에 불과한 것일 수 있죠. 예른다. 앨런 와츠나 라마나 마하르시 같은 철학자와 영적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진정한 의식은 뇌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와츠는 마음을 특정 신호를 포착하도록 조율된 레이더로 비유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현실의 관대함에는 눈이 멀어 있다고 유명하게 언급했다. 이런 관점에서 자아, 즉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은 당신 경험의 주체가 아니라 마음이 무한함을 해석하고 걸러내는 방식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고대 전통인 베단타와 헤르메티시즘 또한 이와 비슷한 생각을 담고 있으며 마야 혹은 환상이라는 개념을 가리킨다.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는 듯한 상태에서 살며 감각적 입력과 마음의 잡음을 현실로 착각한다. 환상의 베일은 우리를 물질적 세계에 묶어두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감화한다. 그러나 이 표면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 인식, 즉 의식의 진정한 본질이 자리 잡고 있다. 영화 영상기에 비유하자면 스크린이 바로 우리의 현실로 선명한 색깔과 소리,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비추는 영상기 뒤의 빛, 즉 그 근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 형이상학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 숨겨진 빛이 진정한 의식, 즉 모든 경험의 토대라는 것이다. 반면 마음은 필름, 릴처럼 빛을 특정한 이야기와 인식으로 형태화한다. 이 전통은 필름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실수라고 주장한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고대 사상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양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 연구자들은 명상이나 깊은 자기 성찰의 특정 상태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내러티브 자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 뇌 영역의 지파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종종 보통의 자아감을 넘어선 상호 연결감, 시간 감각의 상실, 그리고 더 넓은 인식과 같은 심오한 경험을 보고하곤 합니다. 이것이 더 깊은 의식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저 뇌의 또 다른 트릭일 뿐일까요?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함의는 깊습니다. 형이상학적 관점들은 우리가 유물론적 세계관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내가 의식의 원천이 아니라 필터라면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많은 경험들이 실제로는 왜곡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잡음, 끊임없는 생각과 판단의 흐름은 자아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반야물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진정한 인식은 이런 정신적 소음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무한한 고요함을 엿보는 데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성이 있습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에서부터 서양의 밀교에 이르기까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마음은 주인이 아니라 가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가면 너머를 바라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꾸준함,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너머를 본다는 것은 지금껏 자신과 세상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의식이에는 실제적인 함의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각이 당신의 생각을 넘어 확장된다면 명상과 마음챙김 같은 실천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도구가 됩니다. 모든 고요함의 순간, 모든 마음의 잡음이 멈추는 순간은
무한함에 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라는 환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평이생학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을 탐구하라고 초대합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지 않지만 훨씬 더 큰 현실의 한 단면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깊은 가능성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의식은 한계가 없고 자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깨달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데넷의 의식 서사라는 관점이 제한적으로 느껴진다면 형이상학은 해방감을 주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거대한 바다의 표면에 불과하며 마음의 환상을 넘어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바다를 탐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소음을 잠재우고 이야기를 의심하고 의식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바다의 표면에 불과하며 마음의 환상을 넘어볼 의지가 있다면 그 바다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다. 소음을 잠재우고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의식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라. 우리는 자신이 모든 행동과 결정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 증거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인간의 많은 행동은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편견에서 습관까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주는 예시는 끝이 없다.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생각해보라. 이 심리학 실험은 인식의 맹점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세도록 요청받았다. 그들이 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장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가슴을 쳤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약 절반이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 이 실험은 우리의 주의가 얼마나 좁게 집중되어 있는지, 그래서 환경에 있는 중요한 세부 사항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릴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완전히 걸러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보라. 매일 당신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놓치는 고릴라는 몇 마리나 될까? 자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생각에 갇혀있느라 지나쳐버린 기회, 경고, 소통의 순간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것은 단순히 인식에 가끔 생기는 오류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한계다. 행동과학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존재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선택이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숨겨진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지원자의 자격이 똑같더라도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편향들은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의식적인 동의 없이 우리의 행동을 조종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에서 맺는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문화적 조건화도 우리의 인식을 제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바람직하며 진실인지에 대한 사회적 규범, 교육 시스템, 미디어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틀들은 마치 정신적 감옥처럼 우리의 사고를 통제하고 독립적인 탐구력까지 제한한다. 교육이 비판적 사고보다는 암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나 미디어가 특정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을 침묵시키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런 시스템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그리고 무서울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를수록 외부의 영향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당신이 이미 가진 신념과 일치하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을 계속해서 플랫폼에 붙잡아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에코챔버가 형성되고 당신의 관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시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인식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쉽게 조종당하도록 만든다. 당신은 단지 고릴라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심지어 신경과학도 의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험에 따르면 뇌의 활동이 종종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이는 당신이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선택을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의식이 결정자가 아니라 보고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신에게 통제의 환상을 주지만 실제 일은 모두 무대 뒤에서 일어난다. 뇌의 활동이 종종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앞서가는 것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은 결정자라기보다는 보고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당신에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지만 진짜 일은 모두 배후에서 일어난다. 과연 당신은 진짜로 배의 키를 쥐고 있는가? 혹은 단지 갑판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가? 이 함의는 심오하다. 만약 우리의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걸음은 당신의 인식에 있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당신의 습관, 편견, 그리고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하라. 자신에게 물어보자. 왜 나는 이렇게 반응했지? 이 믿음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준 것인가? 깨달음은 당신이 항상 당연하게 여겨온 것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이었던 자신을 비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핵심은 그저 이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와 실천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식의 필터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의 제한된 의식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나 있다. 심리학 실험에서부터 우리를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의식의 한계가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좁은 인식의 틀 안에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깨어나기 위한 첫 발을 디딜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지만 이를 인식했을 때만 가능하다. 자신의 의식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강력한 첫걸음이지만 인식만으로는 우리가 자동 조종에 맡겨진 채 살아가거나 사회적 조건하에 끌려가거나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진정한 인식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고 자기 훈련과 호기심,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의식을 확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마음챙김이다. 이 고대의 실천법은 머릿속을 비우거나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는 시각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을 연습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좌우하는 패턴을 보기 시작한다. 당신은 특정한 자극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자주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산만한 상태로 보내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을 알아차림으로써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듭니다. 삶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머무르게 만드는 습관과 루틴, 바로 그 구조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정부터 의문을 제기해보세요. 왜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믿고 있나요? 왜 당신은 지금의 루틴을 따르고 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의 아침을 떠올려보세요.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에서 당신은 행동을 이끄는 무의식적 동기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장은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세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해보고 지금의 세계관과는 상반되는 아이디어도 받아들여보세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취약성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넘어설 때마다 당신의 인식은 넓어지고 더 깊은 이해의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생각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생각도 과감하게 고민해보세요. 이 작업은 쉽지 않지만 취약함과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매번 익숙한 것을 벗어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인식은 확장되고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얻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또한 변화를 이끄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글로 적어내면 내면의 생각을 외부로 드러내게 되어 패턴을 인식하거나 그 근원을 따져보기 쉬워집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왜 이런 기분이었는가? 그 상황에서 내가 가졌던 전제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깊은 통찰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에게 날카롭게 솔직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넘어서 영적 관점을 탐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베단타, 헤르메티시즘, 선불교 같은 형이상학적 전통은 마음의 환상을 초월하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은 단지 이완을 위한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잡음들을 관찰하고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호법이나 에너지 워크 같은 영적 실천도 자아의 끝없는 이야기를 넘어 더 깊은 자아와 연결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사회가 불어넣는 이야기들 자체를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미디어, 광고, 심지어 교육 체계까지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구조들은 누군가에게 이익이되로 당신의 욕망과 신념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의심할수록 이 시스템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다음번 광고를 볼 때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들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들려 하는가? 이 메시지를 내가 믿게 된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러한 작은 질문들은 외부의 영향력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힘을 해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의도적으로 고요한 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일종의 반항입니다. 기기를 끄고 침묵 속에 앉아 그저 존재하세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당신은 소음 너머를 볼 수 있고 내면 깊은 곳에 조용한 진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들은 사회가 당신이 찾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이고 자기인식이 있는 개인은 훨씬 더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성은 과정이지 도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좌절도 있고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거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배운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의식적인 힘이 작동하는 순간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 힘의 지배력이 약해집니다. 자동 조종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자유를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의 현실에 깨어나면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래야 한다고 말한 모습이 아닌 진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토대입니다. 만약 진정한 인식을 위한 도구들이 그렇게도 강력하고 변혁적이라면 왜 그게 공공연한 상식이 아닐까요? 왜 그게 공공연한 상식이 아닐까요? 왜 학교에서는 마음챙김이나 비판적 사고를 기본적인 기술로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 삶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격려를 받지 못할까? 불편한 답은 바로 이 많은 진실들이 의도적으로 감춰진다는 것이다. 인식은 단지 드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지에 기반을 둔 시스템들에게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수능과 예측 가능성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정부, 기업, 미디어 기관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대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왜 그럴까?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통제하기 쉽고 물건을 팔기도 쉽고 조종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의식적인 사람은 권위의 의문을 품고 소비주의에 도전하며 획일성에 저항한다. 반면 무의식적인 사람은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물건을 사고 거의 기존 질서를 흔들지 않는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효율성과 이익을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시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일 뿐이다.
이와 같은 예시 중 가장 명확한 것은 교육이다. 학교는 흔히 지적 성장과 개인적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다. 전통적 교육 시스템의 구조는 복종, 기계적 암기, 표준화된 사고를 참여한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배우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설계 자체이다. 어릴 때부터 지시에 따르는 법을 배운 인구는 노동력이나 소비자 경제에 훨씬 쉽게 통합될 수 있다. 미디어와 광고는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상태를 증폭시킨다. 모든 광고, 헤드라인,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는 당신의 주의를 끌고 행동을 유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법은 상품처럼 포장되고 두려움은 안전을 팔기 위해 사용되며 사회적 인정 욕구는 끊임없이 유행을 쫓게 만들기 위해 이용된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거나 TV를 볼 때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프로그래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끄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을 이용해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의존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진정한 자각의 억압은 현대의 발명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에소테릭 지식, 즉 환상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식들은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 헤르메티시즘 같은 고대 전통과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도 그러했다. 왜 그랬을까? 대중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면 당시의 권력 구조가 붕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성한 개인은 더 이상 사회가 정해진 역할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통제 불가능해지며 무엇보다도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억압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더 미묘한 방식일 뿐이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마음챙김이 수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도 영성은 종종 비과학적이거나 비실용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또는 소비자 문화가 단순함과 자기 성찰을 조롱하고 물질주의와 끝없는 생산성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사회를 통제하는 시스템들은 당신이 속도를 늦추거나 반성하거나 의문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바쁘고 산만하며 의존적이길 바랍니다. 이러한 억압에서 가장 교묘한 부분은 바로 그 은밀함입니다. 무의식적인 삶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자라나면 그것은 통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삶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은 왜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왜 행복이 항상 손에 닿지 않는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당신의 깊은 두려움과 욕망이 왜 그렇게 쉽게 조종되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교활함입니다.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지식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거대 서사의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는 그 순간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는 선택을 하는 순간 시스템의 통제 밖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에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의식에 관한 가르침이 자주 억압되거나 비웃음당하거나 오해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환상이 무너지고 깨어있는 선택의 순간에 시스템의 통제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세력들에 맞서는 급진적인 반항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의식에 대한 가르침이 종종 억압되고 조롱받거나 오해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식은 무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자유의 열쇠가 된다. 이 지식을 숨기는 시스템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가지에 의존한다. 바로 당신의 침묵이다. 하지만 한번 당신이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고 환상을 꿰뚫어 보게 되면 그들의 지배력은 약해진다. 각성은 쉽지 않고 항상 편안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무지에 공모했던 방식을 직면하게 만든다. 당신이 배워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당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경험이 된다. 왜냐하면 진실을 한번 보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식은 단순히 환상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과 사고, 행동 방식을 매 순간 재정의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소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껏 들었던 이야기들을 놓아주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패턴을 도전하고 인식을 확장하는 작고 의식적인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반응할 때의 순간들을 주목해보라. 예를 들어 무심코 휴대폰을 계속해서 스크롤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일상을 반복하거나 의도보다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인식의 틈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정신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이런 순간들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그 답은 때때로 놀라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편함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장은 편안한 구역의 안전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약간 두려운 무언가를 시도해보세요. 평소라면 말을 걸지 않을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본다거나 오랜 시간 믿어온 신념에 의문을 가져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정관념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 직면을 통해 새로운 자각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명상과 성찰입니다. 마음챙김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도록 가르친다면 명상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자신의 의식의 여러 층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평가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기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연습은 종종 일상 속에서 당신을 규정해온 마음속 소음과 진짜 자신의 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은 이 과정을 보완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속에 숨은 패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내면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외부의 이야기들에 도전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이야기부터 의심해보세요. 모든 광고, 모든 뉴스 헤드라인, 모든 오락거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메시지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메시지가 나에게 느끼게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영향들을 더 많이 분석할수록 그 영향들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아드바이타 베단타와 같은 영적 전통의 뿌리를 둔 이 질문은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과 마주하게 만든다. 그 나는 당신의 생각인가? 영향이 당신에 미치는 힘이 적을수록 더 좋다. 당신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아드바이타 베단타와 같은 영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과 마주하게 만든다. 그 나는 당신의 생각인가, 몸인가, 기억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서사를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을 탐구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자각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한다.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성공과 행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는 당신에게 성공을 외적인 기준들, 돈, 지위, 소유물에 연관시키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충만감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는가? 당신만의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할 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거나 열정을 추구하거나 혹은 단순히 평온을 발견하는 것. 당신은 자신의 서사를 스스로 통제하게 된다. 행복은 외부 세계에서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된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고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끊임없이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조용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종의 저항이다. 휴대폰을 꺼두고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보라.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침묵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명료함을 찾게 됩니다. 반상 너머를 보게 되고 더 깊은 존재감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또 다른 방법은 감사와 연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면 내가 부족이 아니라 풍요를 보도록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감사는 불만과 갈망의 고리를 끊어주며 당신의 현재 순간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한편 연민은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의 반영으로 바라볼 때 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의 감각이 싹 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가점을 의심하는 것을 잊기도 하며 때로는 자각을 놓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실수 하나하나가 배우고 성장하며 다시 길을 다짐할 기회입니다. 의식은 도착점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펼쳐지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번성하지만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고 관찰하고 삶을 다시 정의함으로써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이야기를 다시 쓰며 의도를 갖고 살아갈 기회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의식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노력, 성찰, 그리고 용기를 통해 가꾸는 상태다. 우리가 탐구해온 모든 것, 자동조종의 환상, 내러티브적 자아, 사회 시스템의 영향, 그리고 인식에 대한 숨겨진 진실, 이 모든 것이 분명한 결론으로 이끈다. 깨어난다는 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과감하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고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다. 진정한 자각으로 가는 여정은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힘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패턴을 보고 이야기를 의심하며 당신을 얽매는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각성은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고 소비주의와 순행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시스템은 단 하나의 것에 기반한다. 당신의 무자각.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주의를 착취하고 광고는 당신의 욕망을 조종하며 문화적 규범은 당신의 정체성을 조건화한다. 이 시스템들은 당신이 계속 무의식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 무의식적인 사람은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난 개인,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자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다. 바로 힘이다. 이제 당신은 도구들을 알고 있다. 마음 챙김, 명상, 내면 성찰, 그리고 질문하기가 자유로워지는 열쇠다. 이러한 실천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들입니다. 우선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고 고요한 순간을 만들며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는가? 이 길을 따를 때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안락한 구역에 머무름으로써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문을 많이 던질수록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다시는 못 본 척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인사이트 아카데미 뉴스레터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이곳에서는 여기서 공개하기 어려운 강력하고 때로는 논란이 되는 진실까지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칼리안이라 불리는 보너스 가이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주적 지혜를 여는 안내서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세요. 여러분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여러분의 침묵, 순음, 그리고 안락함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뜨린다는 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정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깨어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변화의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이제 증거를 보고 도구를 가졌으니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 지시를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쓸 것인가요? 만약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이건 단순한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 존재의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드는 퍼즐의 다음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해했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